돈으로 선물을 대신하지 말라. 큰 부자는 자식이 없고 오직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유대인의 격언에 큰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다. 오직 상속자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매우 냉정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 있다. 큰 부자는 싸늘하고 차가운 돈을 가득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차가운 기운이 자신의 가슴에 전해지고 나아가 자식들에게도 전염되어 따스한 마음이란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가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다만 부모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싸늘한 돈의 상속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 격언은 가르쳐주고 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전 문제가 개입되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나 다른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경우 선물 대신 돈을 주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선물 대신 돈을 준다는 것은 결국 이 돈으로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사 가져라는 뜻이다.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애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가끔 우리 집을 방문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주세요 라며 돈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나는 아이들에게 친절하신 분이 돈을 놓고 가셨다. 그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라고 말하며 돈을 나누어 준다.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게 마련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오가는 선물 역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인간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란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텔레비전의 폭력 장면은 보여주지 않지만 다큐멘터리 전쟁 영화는 꼭 보여준다. 부모가 신경만 쓰면 텔레비전의 악영향은 없다. 텔레비전의 대량 보급으로 화면을 통한 폭력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텔레비전의 폭력 장면을 모방한 젊은이의 탈선 이야기가 이따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은 차치하고 텔레비전의 피해를 실감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들은 텔레비전의 악영향으로부터 거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8살인 둘째 딸아이와 6살인 아들에게는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오후 6시 반까지만 텔레비전 시청을 허락한다. 그것도 어린이 프로에 한정되며 혹시 그 아이들이 어른 프로를 보고 있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폭력 장면 따위가 어린이 시청 시간에 화면에 비치는 일이란 절대로 없다. 다만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다큐멘터리는 예외이다. 우리 유대인은 지난날 셀 수 없이 많은 박해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에 의한 대량 학살은 우리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부모는 물론이고 백부 내외가 모두 학살당해 지금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사실과 픽션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의 학살 역사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남아있다. 우리 집에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기록 영화만은 폭력적인 장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는 것을 막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온 적이 있다. 우리에겐 사촌들이 없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렇단다. 우리 친척은 모두 학살당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단다. 사실과 픽션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다면 자녀들은 그 어떤 폭력 장면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폭력 장면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그들이 사실과 픽션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집 큰딸 아이는 텔레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영화는 가끔 본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과 픽션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재량에 맡긴다. 이것은 보고 저것은 보지 말라고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텔레비전은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텔레비전과 현실의 차이점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부모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3장 의를 기른다. 자녀를 꾸짖을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꾸중은 부모로서의 의무. 당신들 유대인들은 신앙심이 깊으니 자녀를 꾸짖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말함으로써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구별시키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흔히 듣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대답으로 일관한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꾸짖거나 타이를 때 절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가정교육이란 한마디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인 만큼 거기에는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 이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짓 하면 못 써.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라는 말로 자녀들을 꾸짖는데 이것도 옳지 못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꾸짖을 일이 있다면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밖의 어떤 것도 꾸짖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부모들이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꾸짖는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을 꾸짖을 때는 절대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만큼 하나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이유를 둘러대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벌은 침묵이다. 침묵이 매보다 효과적이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벌을 줄 것인가? 이것은 가정교육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벌을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관여해서는 안 될 일에 나섰을 때 그런 일에 나서지 말라고 했지? 라며 말로써 꾸짖는 경우도 있겠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매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벌인데, 벌은 미워서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이것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부모의 경고나 꾸중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기 십상이다. 이런 사정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 어머니들 역시 이 문제에 여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다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체벌의 강도가 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학교나 외출해서 돌아와 책가방이나 입었던 코트를 아무렇게나 집어던지면 큰 소리로 꾸짖는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엉덩이나 뺨을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런 체벌보다 한 차원 높은 방법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무기이다. 언젠가 겨우 3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제 친구한테서 받은 유리컵을 들고 다니면서 장난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얘야, 깨트리기 전에 엄마한테 가져오렴. 안 깨트려요. 그러고는 유리컵을 건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이내 단념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더니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쨍그렁 소리와 함께 마루에 떨어진 유리컵은 박살이 나고 말았다. 나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봐. 엄마가 말했잖니. 너하고는 이제부터 말도 하기 싫으니 너도 엄마한테 말 걸지 마. 그때부터 30분 동안 나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수단인 대화를 끊는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최대의 벌이 아닐 수 없다. 즉, 자녀들의 존재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때나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로써 타일러도 안 듣거나 부모를 모욕하는 언동을 하는 등 가정교육의 근본에서 벗어났을 최악의 경우에만 비상수단으로 써야 하는 무기인 것이다. 침묵은 부모에게도 반성의 기회가 된다. 한편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부모 자신에게도 매우 가혹한 벌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말이 많은 민족이라는 딱지가 붙었을 만큼 대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탈무드에는 입이나 말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노예이다. 유대인은 쉬지 않고 입을 움직인다 라는 말도 그 중의 하나이다. 누에가 항상 뽕잎을 먹고 있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고 있다. 즉 유대인은 언제나 말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가정교육에 불충실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도 된다. 이렇듯 침묵이 보통 벌과 다른 점은 벌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에게 독특한 심리작용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협박은 금물이다.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지 하라.
부모의 애매한 태도는 자녀들의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 우리 유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깨끗한 코우샤 푸드만 먹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종교적 계율로까지 삼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다. 마음의 건강이란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찌부둥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우울하거나 부모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처럼 자녀들을 솔직하고 그늘지지 않은 마음씨의 소유자로 키우는 최대의 요점은 자녀들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고 명쾌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유대인의 격언에 자녀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벌을 주든 용서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이야말로 자녀들의 마음에 건강을 심어주는 최상의 조언이라 하겠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벌을 주려고 결심한 이상 절대로 도중에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반면 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일을 불문에 붙이고 용서해준다. 자녀들은 벌을 주든지 용서해주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는 부모의 명쾌한 태도에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벌을 주는 것인지 용서해 주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흐릿한 태도를 취한다면 자녀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협박은 자녀들의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 비근한 예지만 자녀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위협을 했다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분명 잔뜩 겁에 질려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자녀들에게 협박조로 말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불안감만 심어줄 뿐이다. 부모의 미지근하고 불확실한 태도나 말의 이면에는 은근히 자녀들에 대한 협박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협박은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명쾌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초조함이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동양 어머니들의 잔소리는 자녀들의 행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 물론 나쁜 의도에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언제나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일이든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는 습관을 길러준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쳐준다. 유대인 가정의 자녀들은 가장인 아버지가 귀가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귀가해서 샤워를 끝내는 즉시 가족 모두가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함이다. 가정의 저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대인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순서와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며 자란다. 그것은 비단 샤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그대로 적용된다.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날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즉시 숙제를 빨리 마친 다음에 목욕을 하고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된다. 이러한 모든 일과는 어머니가 일몰과 동시에 양초에 불을 켤 때까지 마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 까닭에 자녀들은 매일 또는 매주 시간과 승부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을 엄수함으로써 자녀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 마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가는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간에 대한 규율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이나 윤회 같은 사상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한다. 시간 관리가 공부의 기초다. 유대인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주로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다짐을 주기 위해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라는 사고방식은 유대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오늘 할 일을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서를 상세하게 짜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일을 확실히 마무리했을 때는 일종의 쾌감마저 느낀다. 흔히 동양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원인이 자녀들이나 부모가 사전에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공부 계획표를 짜기는 하지만 이내 그것이 무리인 것을 알고는 몇 번씩 변경하는 동안에 실증을 느끼고 만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책상에 오래 붙들어 앉히려고 한다. 이것은 곧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가 하는 방법을 깨우쳐 줘야 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리듬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사는 30분 내에 끝내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오물거린다면 사정을 보지 않고 모두 치워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30분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그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된다. 나는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 늦지 않으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세수하고 식사하고 옷 입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볼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없다. 즉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 더욱 중요한 일을 등한시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어렸을 때의 시간 관리가 가장 능률적인 공부 방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